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억 명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원에도 못 가고 아이들은 학교조차 다닐 수 없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마구 찍어서 나눠주지 않는 걸까요? 모두가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텐데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물어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현상인데 돈은 많아졌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서 생기는 거죠. 우리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돌아가거든요. 물건이 많고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지만 물건은 부족한데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국가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빵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동네에 철수, 영희, 민수, 지훈, 수진이가 살고 있고 각자 5,000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빵집에는 빵이 딱 5개만 있고 빵 한 개 가격은 5,000원이죠. 이 상황에서는 모두가 빵을 하나씩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균형이 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모두에게 5,000원씩 더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철수, 영희, 민수, 지훈, 수진이는 각자 10,000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이 2배로 늘었으니 빵을 2개씩 사고 싶겠죠? 문제는 빵집에 여전히 빵이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리고 밀가루도 필요하고 빵집 주인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빵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10,000원을 가지고 와서 빵을 사려고 아우성이고 서로 먼저 사려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빵집 주인은 당연히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자.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더 많은 이익을 원하니까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결국 빵 가격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철수, 영희, 민수, 지훈, 수진이는 여전히 빵을 하나씩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돈은 2배가 됐는데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왜냐고요? 빵의 총량이 5개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양의 빵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돈의 양은 늘었지만 실제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서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을 더 찍어내는 게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빵은 5개뿐이니까요. 빵집이 빵을 10개 만들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지갑에 있는 숫자만 늘어났을 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은 변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라는 건 돈의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빵집 주인은 더 부자가 됐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동네의 다른 빵집들도 전부 가격을 올렸고 모든 빵집이
더 많은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더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밀은 밭에서 키워야 하는데 밭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밭을 2배로 늘릴 수도 없고 밀이 자라는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밀 농부들은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집들이 서로 밀을 사려고 경쟁하면서 밀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빵집은 어쩔 수 없이 빵 가격을 또 올려야 합니다. 이익을 유지하려면 말이죠. 그럼 밀 농부는 부자가 됐을까요? 또 아닙니다. 밀 농부도 비료를 사야 하고 농기구를 사야 하고 트랙터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이것들의 가격도 전부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비료 공장, 농기구 공장, 주유소도 전부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연쇄 반응처럼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물건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만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론으로만 들으면 너무 당연해서 어떤 나라도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가 이런 방법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패배한 후 혁명으로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죠. 전쟁으로 나라는 완전히 황폐화됐고 사회 곳곳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장은 파괴됐고 철도는 끊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연합국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부과했거든요. 이 상황이 나중에 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를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죠. 경제는 파탄났고 실업자가 넘쳐났으며 정부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굶주렸고 추운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정부는 배상금을 갚고 빚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해결책처럼 보였을 거예요. 돈을 찍어서 빚을 갚고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회를 돌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결과 물가가 경악할 만한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 12월이 되자 물가는 몇 시간마다 2배로 뛰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아침에 빵 가격이 100마르크였는데 점심에는 200마르크, 저녁에는 400마르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즉시 가게로 달려가서 뭐든 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만 지나면 그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손수레에 현금을 가득 담아서 빵집으로 가야 했어요. 1923년 1월에 250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 가격이 같은 해 11월에는 2천억 마르크로 폭등한 겁니다.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저축을 완전히 증발시켰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은행에 100만 마르크가 있었던 사람도 그 돈으로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게 됐어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됐고 사회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됐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아리안 순혈주의를 외치던 그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경제의 파탄이 정치적 극단주의로 이어진 비극적인 사례죠. 다음 사례는 2007년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원래 로디지아라는 이름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비슷한
인종차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죠. 1980년대에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면서 로디지아는 해체되고 짐바브웨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로버트 무가베는 강력한 반식민주의자였고 백인 지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땅을 흑인 농부들에게 재분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로운 일처럼 보였지만 실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 새로운 농부들 중 다수가 농업 경험과 훈련이 부족했다는 거죠. 대규모 상업 농장을 운영하는 건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시설을 관리하고 작물 순환을 계획하고 시장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경제 운영 실패와 국제 제재가 겹치면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의 곡창지대라 불렸던 짐바브웨가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충당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에 짐바브웨의 하이퍼인플레이션율은 연간 89.7 세스틸리언 %에 도달했거든요. 80.7 뒤에 0이 20개 붙는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하루에 물가가 100배씩 뛰는 수준이었습니다. 짐바브웨 달러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고 사람들은 계란 몇 개를 사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폐 뭉치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정부는 100조짜리 지폐까지 발행했어요. 100조달 지폐 한 장으로 버스 요금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가는 하루 만에, 심지어 몇 시간 만에 2배로 뛰기도 했죠.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와 남아공 랜드 같은 외국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자국 화폐를 포기한다는 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2016년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예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죠. 석유로 부유한 나라였던 베네수엘라는 석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부자 나라였고 석유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한때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어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저렴한 휘발유 등 온갖 혜택이 넘쳤죠. 그런데 이 돈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다각화하는 대신 정부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부는 모든 산업을 국유화했고 경제를 통제했으며 민간 기업이 성장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죠. 석유회사, 전기회사, 식품회사까지 전부 정부가 운영했습니다. 모든 돈은 보조금으로 나눠줬고 물가는 매우 싸게 고정됐으며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빵 한 덩이가 몇십 원밖에 안 했고 휘발유는 물보다 싸게 살 수 있었어요. 2008년 이후 유가가 폭락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죠.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폭락으로 수입과 경제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국가 수입의 95% 이상이 석유에서 나왔는데 유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만연한 부패, 민간 기업 부족으로 인한 낮은 세수, 경제 운영 실패가 겹쳤죠. 정부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석유 수익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기본적인 물건조차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줄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국민들이 분노할 테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보조금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도한 화폐 발행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물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상승했어요. 베네수엘라 화폐는 완전히 가치를 잃었고 사람들은 돈으로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자 길바닥에 지폐를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폐를 모아서 종이 공예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죠. 지폐 자체가 지폐로서의 가치보다 종이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진 겁니다. 석유 같은 귀중한 자원을 가진 나라조차도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이렇게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고 병원에는 의약품이 없어서 수술조차 할 수 없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남미의 부자 나라가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세 나라만 돈을 찍어내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게 아닙니다. 헝가리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물가가 하루에 무려 207%씩 올랐어요. 유고슬라비아도 1990년대 초반에 비슷한 위기를 겪었고 아르헨티나도 1980년대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명확합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게 빈곤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생산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돈만 더 만들어내면 물가만 비싸질 뿐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건 결국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거든요. 돈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돈의 가치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만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원할까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죠. 그런데 빵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심하게는 빵이 악에 없다면요? 결국 돈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돈은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실제 재화와 서비스에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정부가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외국 빚을 갚기 위해서만 돈을 찍어내면 어떨까요? 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돈을 더 찍어내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 보고서, 환율 시장, 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요즘 세상에는 모든 경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요. 새로 찍은 돈을 외국 빚을 갚는 데만 사용한다고 해도 전체 통화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와 신뢰도가 외국 채권자들 눈에 떨어지게 되죠. 외국 채권자들은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받는 빚 상환액의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에 100억 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때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50억 달러만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돈을 장난감 돈으로 볼 수 있고 그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결국 그 나라의 경제 평판과 안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심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그 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아무도 그 나라 화폐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역도 할 수 없게 되고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그럼 올바른 해결책은 뭘까요? 정부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도록 돕고, 자원과 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경제 발전의 길입니다. 공급이 많고 수요도 많으면 가격은 안정화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제품은 흔해집니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제품을 살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알고 지출에 신중하게 됩니다. 공짜로 받은 돈은 쉽게 쓰지만 땀 흘려 번 돈은 아껴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낭비적인 소비를 막을 수 있고 수요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사되 무분별하게 사지는 않는 건강한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수요가 높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제품이 너무 흔하고 경쟁자가 많으니까요. 빵집이 100개 있는데 한 빵집이 혼자 가격을 2배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다른 빵집으로 가버리겠죠. 이게 바로 시장 경쟁의 원리입니다. 경쟁이 있으면 가격이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소비자들도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번영하게 되는 거죠. 일본과 한국 같은 성공한 나라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주요 도시들은 폭격으로 파괴됐죠. 그런데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 대신 교육과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정부는 학교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연구 개발을 지원했어요. 기업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소니, 토요타, 혼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고 일본 제품은 품질의 상징이 됐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교육에 투자하고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 기적을 이뤄냈죠. 정부는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가발이나 섬유 같은 단순한 제품을 만들다가 점점 더 고급 기술이 필요한 제품으로 옮겨갔어요. 지금은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선진국이 됐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경제 발전의 모델입니다. 반대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됐나요? 짐바브웨는 석유는 없었지만 농업 자원이 풍부했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보유국이었습니다. 자원만 놓고 보면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돈을 찍어내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자원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게 가난과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명확합니다. 진짜 부는 종이에 인쇄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많은 빵을 먹을 수 있고,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으며, 병원과 의사가 많아야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의 본질이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도로와 항만과 공항 같은 인프라를 건설해서 물류 비용을 낮추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생겨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경제 성장이고 이게 국민을 진짜로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고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죠. 바이마르 공화국,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모두 같은 실수를 반복했고 같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이해할 때 이 핵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생산 능력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이 없으면 소용없고 물건이 많으면 돈이 적어도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비결은 화폐 인쇄기가 아니라 공장과 농장과 학교와 연구소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